위성 사진을 통해 보았던 고구려 유적들을 실물로 만나볼 수 있다. 오랜 세월을 견뎌낸 유적들은 고구려를 이해하는 귀중한 단서들이다. 집안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돌무덤 때다. 산 아래 마치 공원처럼 깨끗하게 정비돼 있는 곳. 그곳에 고구려의 돌무덤인 적성묘가 있다. 이 산 아래만 1,500여 개의 돌무덤이 있고 집안 지역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무려 12,000기에 달한다. 직접 옆에서 보면 그 규모에 또 한 번 놀란다. 이 적성묘는 한비연이 20m, 높이 7m, 3층 건물 높이다. 돌 하나만으로도 그 규모를 실감할 수 있다. 거대한 돌을 정교하게 쌓아 올려 그 웅장함을 더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다듬지 않은 강돌을 그냥 쌓아 올려 만든 무덤도 있다. 모양은 다르지만 이것도 분명 돌을 쌓아 만든 고구려의 적성묘다. 초기 형태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우연히 무덤 윗부분에 구멍이 뚫린 무덤을 발견했다. 적성묘 내부가 이렇게 생겼군요. 예, 이제 석실이 있는 적성묘, 적석총회. 조명을 비춰 안을 들여다보니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중국 사람들은 석광이라 그러고 우리는 석곽인데 예. 돌로 곽을 짜고 위로 덮어버린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문이 달려 있으니까 추가장이 가능한 거니까. 내부의 텅 빈 공간이 시신을 모셔두는 석실이다. 초기 적성묘 축조 과정을 보면 땅 위에 돌로 석실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을 쌓아 올려 봉긋한 무덤의 형태를 만들었다. 그런데 집안에서만 적성묘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중국 환인. 이곳에서도 도심 곳곳에 적성묘가 때로 남아 있다. 집안에서와는 달리 초기 형태 적성묘가 대부분이다. 선생님, 이 하얀 것들은 뭐죠? 이 돌에 붙어 있는 이 하얀 것들? 예, 이런 것들은 요거는 그 이 고분을 만들고 예, 예. 이 고분 위에서 화장을 했을 때 그 화장한 흔적이 남아 있는 자리입니다. 되게 뼈가 이런 데 붙어 있는 형태도 있고요. 요것은 뼈는 없지만 그 뼈 가루들이 그 화장할 때 붙어 있어 남은 흔적입니다. 그런데 초기 적성묘 중에 모양이 조금 다른 무덤 형태가 보인다. 보통 큰 돌만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예. 예, 절석을 한 거죠. 다듬어서 이 기단 그 줄에 맞게. 무덤 아래쪽에 단단한 기단을 만든 뒤 작은 강돌들을 쌓아 올렸다. 적성묘는 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일까? 처음엔 이렇게 강돌을 쌓아 올렸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무너져 내리자 기단을 만들어 보다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엔 좀 더 정교하게 계단식의 형태를 갖추게 되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돌계단 사이에 널방을 만드는 완성된 형태가 등장한다. 세월이 지나면서 적성묘도 점차 발달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환인과 두 번째 수도였던 국내성, 즉 집안 외에 적성묘가 나타나는 지역이 또 있을까?
적성묘 분포 지역을 보면 환인과 집안 외에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 고르게 적성묘가 보인다. 그런데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의하면 3세기 고구려 영역은 남쪽의 낭랑, 동쪽의 동해, 북쪽의 부여에 둘러싸인 압록강 중상류 일대로 나타난다. 흥미롭게도 초기 고구려 땅과 적성묘가 나타나는 지역이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적석총이 압록강 중하류역 또 홍강 유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과 구별됩니다. 반면에 중국의 무덤들은 땅을 파고 지하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옥무덤 계통의 무덤이죠. 그래서 중국과 구별되고 압록강과 홍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고구려의 묘제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집안 일대에 무수히 많은 돌무덤대. 적성묘는 고구려를 대표하는 독특한 무덤 양식인 것이다. 적성묘가 남아있는 지역을 보니 참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초기 고구려 땅이었던 곳에는 어김없이 적성묘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적성묘는 고구려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고구려의 독특하고도 독자적인 무덤 양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 지역의 묘제는 어땠을까요? 우선 당시 주변국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 고구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부여, 그리고 동쪽에는 옥저와 동해, 한반도 남쪽에는 마한, 진안, 변안, 그리고 서쪽에는 중국의 한나라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국 어떤 나라에서도 적성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묘제는 고구려 곳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모양부터가 다르죠. 돌이 아닌 이런 흙으로 쌓아 올린 토광묘입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면 이렇게 시신을 땅을 파서 묻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적성묘는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고 내부 역시 토광묘와는 다르게 이렇게 지상에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부여, 한나라 등 고구려의 주변국은 모두 토광묘를 썼고 그리고 고구려에서만 적성묘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광개토대왕비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시조 추모왕 출자 북부여. 풀이를 하면 고구려 시조 주몽은 부여에서 왔다. 그러니까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은 부여 사람이라는 얘긴데 왜 부여의 묘제인 토광묘를 쓰지 않고 이 적성묘를 쓴 것일까요? 주몽이 세운 고구려 첫 수도의 모습은 어땠을까? 주몽이 돕을 세웠다는 비류수는 지금 환인의 혼강이다. 서쪽산에 세웠다는 성은 오녀산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800m 깎아지른 듯한 절벽. 그 위에 고구려의 첫 수도성이 있다. 산으로 오르는 길에서도 절벽으로 둘러싸인 산세를 느낄 수 있다. 그래도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산의 동쪽에 성벽이 남아 있다. 2000년 세월에도 성벽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있기만이 장구한 세월의 흔적을 느끼게 한다. 중간에 성벽이 끊어진 이곳이 문이 있던 자리다. 남아있는 성벽의 모양이 기역자, 문이 옹성의 형태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고구려의 첫 수도성 오녀산성. 삼면은 깎아지른 절벽을 이용하고 동쪽만이 성을 쌓은 자연지형을 이용한 고구려의 걸작품이다. 절벽 위는 남북 1km, 동서 300m, 축구장 30개 넓이의 넓고 평평한 땅이 있다. 지금은 나무가 무성하지만 산성 내에서 발견된 건축지는 이곳에 사람이 거처했음을 말해준다. 수십 채의 소형 주거지와 3개의 대형 건물지. 최근 중국의 대대적인 발굴 조사 작업의 성과다. 오녀산성에서 발굴된 토기다. 아래가 평평하고 손잡이가 달린 게 고구려 토기의 특징인데 그 중에서도 고구려 초기의 것으로 보고 있다. 오녀산성에서 나오는 토기 같은 경우 이른 시기 토기는 모양은 그 화분 모양입니다. 저희는 깊은 사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모양의 손잡이가 달리는데 세로로 달리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그 이른 시기의 토기가 오녀산성의 다른 시설물에서 출토된다는 것은 오녀산성 이른 시기, 적어도 기원전 1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에는 성곽으로서 기능을 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적성묘가 나타나는 건 역시 고구려 건국 시점인 기원전 1세기경일까?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집안의 오도령에서 발견된 적성묘다. 오도령 적성묘에서는 청동 무기가 발견됐다. 그런데 청동창의 경우 기원전 4, 3세기에 나타나는 한국식 청동창과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매장 방식이나 유물에서 고구려 적석총과 상호 관련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유적을 통해서 고구려 적석총이 축조된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 시기는 그 한국식 동검이라든가 동모를 통해서 기원전 4세기 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 건국 이전부터 압록강 유역에는 적석총을 축조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기 이전 이미 토착 세력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삼국사기에는 주몽과 토착 세력의 융합 과정이 나타나 있다. 주몽이 모든 곡에 이르러 3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극, 중실, 소실의 3개 성을 내렸다. 그런가 하면 이런 기록도 보인다. 여기서 졸본 부여왕이란 부여에서 내려와 왕이 된 자로 그 세력이 주몽 세력에 합류한다. 즉 주몽이 오기 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부여에서 내려와 토착 세력과 함께 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토착 세력과 부여 세력과의 융합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이 있다. 환인에 있는 망강루 적성묘. 이 무덤에서 금 귀걸이가 나왔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것을 부여 계통의 것으로 보고 있다. 고대 부여의 중심지였던 길림시를 찾았다. 지금은 흔적이 없지만 부여 중심지 동단산성이다. 그 아래 왕성으로 추정되는 넓은 토성터가 있다. 지금은 밭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곳에 고대 부여의 화려한 왕성이 있었을 것이다.
동단산 인근에서 부여의 무덤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밭 사이에 봉긋이 올라와 있는 것이 바로 흙을 이용한 토광묘다. 움푹 파인 이곳은 토광묘의 흔적이다. 그런데 길림성 북부의 유순호 하심 무덤군에서 유물들이 대거 출토됐다. 망강루 적성묘에서 나온 귀걸이는 바로 부여 계통의 것이었다. 망강루 적성묘는요, 고구려 첫 번째 도성이 있었던 환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무덤의 형식 자체는 고구려 고유 묘제인 돌로 쌓은 적성묘입니다. 근데 그러한 망강루 적성묘 내부에서 유순호하심, 즉 부여 계통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금 귀걸이와 같은 장식품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건 대체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주몽의 남화와 같이 부여 지역에서 이 압록강 중류 일대로 대거 많은 이 이주민들이 이주를 했고, 그들이 토착 세력들하고 융합을 해서 세력을 성장시켜 나가던 사실, 그런 사실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적성묘를 쓰는 토착 세력과 부여에서 내려온 세력이 융화되는 과정에서 건국된 나라가 고구려인 것이다. 주몽은 적성묘와 같은 토착 세력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고구려 700년 역사의 막을 열었다. 집안을 비롯해 고구려 일대에 무수히 많이 남아있는 적성묘는 바로 고구려의 시작을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고구려의 첫 수도는 보신 것처럼 오녀산성이 있는 졸본이었습니다. 이곳 졸본은 40여 년간 고구려의 수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AD 3년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고 장수왕 때인 427년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깁니다. 3년부터 427년까지 무려 424년간 국내성은 고구려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도시 곳곳에 고구려의 흔적이 남아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한나라의 수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왕궁과 관청이 들어서 있는 성일 텐데요. 그렇다면 국내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곳이 집안의 중심가입니다. 시내가 건물들로 빽빽이 들어서 있죠. 그런데 그 중심부에 공터가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시청이 있던 자리인데요. 발굴 작업으로 인해서 시청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청이 있던 것으로 보아서 이 일대가 지금 집안의 중심가인데요. 그런데 지금과 마찬가지로 고구려 시대에도 여기가 수도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 도심 주변에 보면 담처럼 둘러쳐 있는 것들이 보이죠? 이게 바로 고구려 시대에 쌓은 국내성 성벽입니다. 아파트 사이로 성벽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은 건 북쪽과 서쪽 일부밖에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2000년 전 국내성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집안 시내에 들어서면 바로 고구려의 성벽과 만난다. 국내성의 성벽이다. 세월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성벽의 상태가 깨끗하다. 중국이 2003년 세계 문화유산 등록을 위해 대대적인 발굴과 복원 작업을 한 결과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성은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었다. 다 허물어진 성벽이 일반 주택의 담벼락으로 쓰이고 있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일부 구간은 새로 쌓아 복원해 놓기도 했다. 성 주변에 있던 집들도 모두 허물어 깔끔하게 정비를 해놓았다. 중국은 왜 이렇게 국내성 복원에 공을 들인 것일까? 국내성뿐 아니라 환인과 집안의 고구려 유적들을 대대적으로 발굴해 펴낸 보고서엔 그들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만들려는 동북 공정 작업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중국이 말하는 대로 고구려가 하나의 지방 정권이라면 그 지방 정권을 이렇게 정복하는데 100만 대군을 동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천리장성이 우리 고구려와 중국 사이에 이렇게 긴 장성을 쌓았는데 속국이나 자기 정권이라면 자기 그 나라에 대항해서 만드는 성을 쌓는데 가만히 두고 있겠느냐는 점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봐도 중국의 그러한 그 주장이 살이 안 맞는다 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인 고구려 국내성의 모습은 어땠을까? 중국은 시청 자리까지 허물며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했다. 혹시 고구려의 왕궁터가 아닐까 하는 추측에서였다. 기대와는 달리 왕궁터로 추정할 만한 대형 주춧돌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와당이 대거 발견돼 시청 자리에 서 있었을 건물의 종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구당서의 기록을 통해 국내성 안에 왕궁이나 관청 같은 중요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발굴 자료를 근거로 2000년 전의 모습을 복원해 볼 수 있는 건 국내성 성벽뿐이다. 이번 발굴 과정에서 중국 학자들을 가장 당혹해했던 구간이 성의 서벽 남쪽 부분이다. 한 줄로 쭉 이어지던 성벽이 갑자기 끊어지더니 이렇게 두 줄이 됐다. 하지만 중국 학자들은 그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의문을 풀 수 있는 단서가 남아있다. 이게 1910년대 나온 조선 고적도본인데 여기 유일하게 국내성에 관한 기록으로는 담도 나오지만 되게 담들도 나오지만 당시 평면도가 이렇게 나와요. 평면도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쪽이 북쪽이 네, 이렇게 지금 북쪽이고 그러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긋난 거 이렇게 이렇게 어긋난 거니까. 요 사이에 문을 닫았다는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문을 닫고 여기다 또 칠을 하나 했으니까. 1910년경 일본인이 직접 현장 조사해서 그렸다는 국내성 평면도다. 이 평면도에 서남문의 형태가 뚜렷하게 보인다. 두 줄로 포개진 성벽 사이에 난 문, 어근문이다. 이번에 발굴을 해보니까 이것이 바로 어근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벽이 쭉 하고 밖으로 쭉 나왔는데 여기에다 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면에다 문을 막았을 때는 적군이 쳐들어오기가 쉬운데 이걸 갖다가 어긋나게 만들고 문을 옆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적군이 돌아서 S자로 들어와야지만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S자로 들어올 때 그 안으로 들어오면은 사방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옹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벽과 성벽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낸 뒤 그 사이에 문을 만든 것이다. 일종의 옹성의 형태로 적이 침입해 오면 이렇게 사방에서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평면도를 통해 나머지 구간의 성벽도 복원해 보자. 평면도에 불룩하게 표시된 이것은 무엇일까? 그 흔적 역시 국내성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일직선으로 이어지던 성벽이 사각으로 튀어나와 있다. 지금처럼 허물어지기 전 사진을 보면 그 원래 모습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건 바로 치다. 역시 적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위치는 그 서벽에서 올라오다가 지금 보는 것처럼 치가 양쪽에 있고 문이 나 있고요. 이번 발굴에서 평면도에 없던 문이 하나 새로 발견됐다. 성벽 사이에 빈 공간이 문이 있던 자리다. 그리고 문 양쪽에 치가 있다. 적이 공격해 들어오면 이렇게 포위해 집중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국내성의 서북문은 문을 성벽으로 동그랗게 에워싼 전형적인 옹성 형태다. 동문도 마찬가지다. 고구려는 이미 초기부터 다양한 형태의 옹성을 만들어 적의 침입에 대비했던 것이다. 당나라 때까지 옹성이라는 게 중국의 성에는 없습니다. 치가 북위 때 낙양에 딱 하나가 나오는데, 그러나 그것도 북위라는 것도 고구려에 상당히 초기가 아니고 중기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고구려보다 빠르다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치와 그리고 옹성이라는 것은 고구려가 발명한 최대의 축성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고구려의 독창적이고 빼어난 축성술, 그 집약판이 국내성이다. 2000년 전 국내성은 6개의 옹성문과 수많은 치로 방어 시설을 갖춘 총 둘레 2.7km의 웅장한 모습이었다.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한 성벽에 응급 조치를 해놓았다. 다른 구간의 성벽도 많이 허물어져 있다. 이번 발굴 작업에서 새로운 문터가 발견됐다. 환도산성 서문이다. 문 기둥을 꽂았던 구멍이 선명히 남아있다. 문 바깥쪽을 동그랗게 감싼 옹성의 형태다. 성 내부에서도 새로운 유적들이 대거 발견됐다.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쌓아놓은 점장대다.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계단을 만들었다. 계단을 올라서면 망루가 있었을 것이다. 점장대에서 보면 멀리 집안시와 남문터가 한눈에 들어온다. 적의 동태를 훤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점장대 바로 옆에 주춧돌 흔적이 남아있다. 이곳은 병사들이 머물렀던 병영터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환도산성 안에 왕이 머물렀던 흔적은 남아있을까? 산성 안에서 가장 평평하고 넓은 땅에 대형 건물지가 나왔다. 병영터에서 보던 것과 달리 주춧돌의 규모가 크고 주춧돌 간의 간격도 넓다. 뿐만 아니라 독특한 형태의 건물터도 남아있다. 이렇게 팔각형 건물이고 옆에 또 하나 있고요. 팔각형 건물지가 2개가 있었다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2개가 있고 그 옆엔 또 네모난 건물들이 있고. 위성 사진으로도 건물지는 확연히 보인다. 사방 95m나 되는 건물지다.
건물은 모두 11채. 그중 팔각 건물 2채도 있다. 그 건물터를 보면 대단히 큰 규모의 건축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일반 주거 건축이라든지 일반 건축물에서는 주춧돌 간격이 3m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이 왕궁터의 주춧돌 간격은 5m 이상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채의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환도산성 내에 그곳은 궁전토였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이 궁궐터였음을 짐작케 하는 유물이 발견됐다. 중요 건물에서만 나온다는 와당들이다. 그런데 그중에 글씨가 새겨진 와당이 있다. 소형. 고구려의 관직 이름이다. 이곳에서 정치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귀중한 유물인 것이다. 그렇다면 산 아래 수도의 중심성이 있는데 왕이 이곳에 머문 이유는 무엇일까? 환도산성의 쓰임새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위나암성은 곧 환도산성이다. 적이 침입해오면 환도산성에서 적과 대치했던 것이다. 환도산성이 분명히 고구려의 하나의 수도로 산성으로서 그리고 기록상에는 산상왕 때라든가 이때 여러 번 서울을 옮긴 걸로 돼 있습니다. 옮겼다는 거는 임시로 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 가서 어떤 그 국난을 극복하면 다시 원상 복귀하는 이것이 고구려가 효과적으로 아마 중국 세력을 막는데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지성, 산성. 두 개의 성을 가진 도성 체제는 초기 수도 환인에서도 보인다. 하고성자란 이름이 이곳이 성이었음을 말해준다. 담벼락 아래 두둑하게 흙이 쌓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토성의 흔적이다. 原来呢，夯土墙用黄土砸成的那种夯土墙，是从前面我们刚才看到有标牌的那处遗址，一直延伸到这边的。但是后来呢，在居住在这里的人们呢，在这个夯土墙原来的旧址之上又砌筑了这种墙，因为他们一直在这儿居住。其实我听那个老人们讲啊，这个原来这座城呢是毁于一场洪水之中的。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오녀산성이 있고 평지성인 하고성자가 있는 곳이 졸본의 모습이다. 도성 체제는 고구려 초기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고구려는 왜 이런 독특한 도성 체제를 갖추었을까?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한나라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실제 삼국사기를 보면 고구려 초기 끊임없이 중국 한나라 세력과 전쟁을 치른다. 따라서 자체 방어력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고구려가 국가 형성 과정에서부터 한나라를 비롯한 주위의 많은 세력들의 외압이라든지 그들의 침략을 물리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인들은 처음부터 항상 외침에 대비를 하면서 국가를 성장시켜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침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는 산성을 인근에 쌓아두고 실제 외침이 있을 때는 평지성에서 산성으로 대피를 해서 거기에서 장기적인 농성전을 벌이는 그런 어떤 군사 방어 전략을 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듯이 집안 일대 발굴 과정에서 유난히 많이 나온 유물이 무기류였다. 그중 공격용 무기 수만 모두 454점. 그 시대의 기본적인 무기들이 다 출토됐다. 이는 안악 3호분 대행렬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행렬도의 병사들이 든 무기들이 모두 실물로 확인된 것이다. 이제 궁시도모라고 하는 고구려의 무기 체계가 이미 초기에 다 갖춰졌음을 알 수가 있고요. 대체로 4세기경 무렵에는 이러한 무기들이 기능에 따라서 또는 동일한 무기라도 부위별로 서로 다른 재질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잘 발달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고구려가 초기에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영토를 넓히고 국가 체제를 갖추어 갔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어에 뛰어난 도성 체제를 갖추고 무기 체계를 완성한 고구려는 그 바탕 위에 중국 대륙으로 세력을 뻗어나간다. 건국 초기 고구려를 가장 괴롭혔던 세력인 희연도군이 점차 서쪽으로 밀려나는 과정은 고구려의 힘의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고구려는 점차 동북아시아 지역의 강자로 부상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고구려는 중국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광개토대왕 때 영토를 급격히 확장해 나가 동북아시아의 패자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이곳 집안에는 광개토대왕의 것으로 추정되는 능도 남아 있습니다. 저 즈음인데요. 중심가에서는 조금 벗어난 곳이죠. 여기 이 밑으로 보이는 바로 이것이 광개토대왕 능으로 추정되는 태왕릉입니다. 태왕릉 저 위쪽에 보이는 정각에 광개토대왕 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광개토대왕 비입니다. 실제 크기로 복원을 해봤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높이가 6.34m. 성인 남자의 키에 3배가 훨씬 넘습니다. 더구나 정교하게 다듬거나 여러 개의 돌을 이어붙이지 않고 거대한 자연석을 그대로 세워놓아 그 웅장함이 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것이 태왕릉인데요. 한 변의 길이가 무려 66m, 높이가 14.8m입니다. 능의 규모 역시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이렇게 독자적인 구역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 역시 범상치가 않은 태왕릉. 이는 바로 막강했던 고구려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집안시에서 가장 넓은 묘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태왕릉과 광개토대왕비다. 두 유적의 주변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고 비석은 훼손을 막기 위해 전각을 세워놓았다. 원래 능과 비 주변엔 집들이 복잡하게 들어서 있었다. 그 집들을 모두 허물고 깨끗하게 조성한 것이다. 태왕릉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인근 지역으로 집단 이주시킨 뒤 마을 이름을 태왕신촌이라 했다. 새롭게 마을을 하나 만들 정도로 중국은 고구려 유적 발굴과 정비에 적극적이다. 잔디까지 꾸며 관광객들에게 공개해 놓았지만 취재진의 접근은 엄격하게 막고 있다. 광개토 대왕비는 보존을 위해 유리를 씌워 놓았다. 우리의 역사 유적인데도 이렇게 먼 발치에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태왕릉은 멀리서도 그 규모를 실감할 수 있다. 한 변의 길이가 무려 66m, 높이가 14.8m, 6층 건물 높이다. 지금은 많이 무너졌지만 원래는 계단식 적성묘의 형태다. 무덤 중앙에 낸 문은 묘실로 들어가는 문이다. 왕과 왕비가 나란히 안치됐던 것으로 보인다. 태왕릉 발굴 작업에선 귀중한 유물들이 대거 출토됐다.
왕이 썼을 것으로 보이는 관모와 허리띠 모두 금으로 화려하게 만들었다. 태왕릉 외에도 집안엔 독자적인 구역을 차지한 대형 무덤이 여럿 있다. 서대미호는 한 변의 길이가 55m, 높이가 9m다. 오랜 세월 탓에 돌이 무너져 내려 원래 모습은 잃었지만 서대미호도 반듯한 피라미드 형태였다. 현재 남아있는 적성묘 중 가장 큰 천추묘. 한 변이 무려 80m, 태왕릉보다 20m나 더 크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독자적인 구역에 거대한 무덤을 조성하기 시작한 걸까? 서대묘와 천추묘에서는 구름 문양 와당이 출토됐다. 그런데 이 와당의 구름 무늬 사이에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문자가 새겨져 있다. 태녕 4년은 언제일까? 태녕 4년은 이제 서기 325년에 해당됩니다. 역시 태녕이라는 그 연호는 그 중국 동진의 연호이고, 그래서 이 수막새는 4세기 초에 제작됨을 알 수 있죠. 4세기 초. 고구려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왕릉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 4세기가 되면 고구려는 무서운 기세로 중국 세력을 압박한다. 311년 압록강 하구의 서안평을 점령한다. 그리고 불과 2년 뒤 낙랑군을 몰아내고 뒤이어 대방군도 축출한다. 4세기 초 한반도와 요동 지역에서 중국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왕들이 각 부의 대표자이면서 고구려를 대표하는, 그래서 일반 귀족하고 이 동일한 회의체 구성원이면서 고구려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즉 귀족 세력의 일부이면서 고구려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4세기 이후에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하면서 귀족 세력들로부터 완전히 초월한 그런 초월적인 군주로 부상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왕 중의 왕이라는 의미로서 태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고구려 왕의 초월적인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적이 장군총이다. 그 규모와 견고한 모양새만으로도 당당한 위용이 전해진다. 정교하게 다듬은 돌 하나의 크기도 엄청나다. 이 큰 돌을 12.5m 높이까지 쌓아 올렸다. 계단 사이에 만들어 놓은 돌방은 잘 보존돼 있다. 내부엔 왕과 왕비의 시신을 모셔두었던 관대가 2개 나란히 놓여 있다. 1500년의 세월이 비껴간 듯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장군총. 그 비밀은 축조 방식에 있다. 땅에 박혀있는 자연석을 그대로 살려 거기에 맞게 돌을 가공한 그랭이 공법이다. 돌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아 견고해지는 것이다. 이런 거 하고 여기 이렇게 돌이 밀려나지 않도록 이렇게 홈을 파놨군요. 돌 가장자리에 홈을 판 뒤 그 홈에 맞춰 윗돌을 놓은 것이다. 밀려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치밀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완성된 것이 장군총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돌을 어디서 어떻게 옮겨왔을까? 장군총에서 서북쪽으로 약 16km 즈음에 고대 채석장이 있다.
장군총에 쓴 것과 같은 재질의 돌이다. 아마 이곳에 돌을 떼어내 집안 지역까지 옮겼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큰 돌은 어떻게 옮겼을까? 여기 지금 채석장, 고구려 채석장이라고 하는 유적에서 집안 시내 고분군이 있는 데까지는 뭐 멀게는 20km 정도가 되는 큰 거리이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운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출토된 유물 중에 그 신발 밑에 못이 박힌 그 요즘 말하는 아이젠 같은 정도의 유물들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겨울에 이 채석을 한 것들을 이 아래에 있는 골짜기에 소청구하라는 그 자그마한 강이 있는데 그 강에다 올려놓고 얼음 위로 끌고 갔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집안 시내에 들어간다면 평지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는 아마도 통나무를 받쳐서 끌고 나갔을 뭐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 지형을 이용해 돌을 산에서 끌어내린 뒤 이렇게 통나무를 깔아 운반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돌을 쌓아 올리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돌을 쌓아 올린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건축 전문가를 찾았다. 살펴보시면은 기단부와 6단의 그 구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단부에 석조를 일단 쌓고 난 다음에 흙을 채우겠죠. 그 다음에 2단을 쌓을 준비를 하고 3단을 쌓고 4단을 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축조해서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흙을 쌓아 운반하기 쉽게 길을 만든 뒤 한 계단씩 차곡차곡 쌓아 올렸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장군총을 축조하는 데는 단지 뛰어난 기술만 필요했던 건 아니다. 충분한 경제력과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왕권, 그것이 밑받침이 됐다. 장군총을 비롯해 집안 일대에 남아있는 거대한 적성미호는 당시 동북아시아를 호령했던 고구려의 힘과 기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